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제 서재에서 이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 방문도 있었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바쁜 일 때문에 제대로 한 2주 정도 그 이충근 TV를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7월 31일인데 이제 오늘 그 준비가 된 것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조금 지난 일이지만은 7월 8일 날 그 아베 일본의 전 총리가 그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준비를 했고 또 한국 와서도 몇 차례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아베가 남긴 그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정치 그리고 일본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 대통령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고 첫 번째 대통령을 만든 나라인데,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 정치를 프레지덴셜 폴리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레지덴셜 폴리틱스가 상당히 그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사이의 그 관계를 보면은 무엇인가 대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난 7월 23일 토요일부터 매주 국제정치학 개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분씩 해가지고 18번 또는 19번 정도로 이제 한 학기를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강의입니다만은 제가 적당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유튜브로도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제 이충근 TV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강의하는 그 기관의 TV로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너아라 TV라는 제가 다니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소속 유튜브 방송인데,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 국제정치에 관련된 시사 뉴스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부터는 매주 1회에 걸쳐서 한반도 국제정치사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편전쟁이라는 전쟁이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조선입니다. 조선의 24대 혼종이라는 왕이 있을 텐데, 혼종 다음에 이제 강화도령으로 불리는 철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 순종, 조선이 망하는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 조선 24대 혼종 때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격동의 국제정치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미동맹이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어떻게 났는지, 이런 과정 등에 대해서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주 정도 돼가는데 아베 신조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일본에서 가장 총리 재임 기간이 긴 아주 기록을 세운 그런 일본의 수상인데, 이 사람이 암살당한 과정이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총이 없는 나라에서 총격을 받아서 숨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은 나온 사실에 의거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살자의 동기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동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일본 정치에 파장을 미칠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날 뉴스에 나오기를 뒤에서 총을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참 일본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암살 사건이, 정치적 암살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총 대신에 보통 칼을 씁니다. 칼을 쓰고 바로 앞에서 정면에서 찌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뒤에서 총, 뭐 집에서 만든 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암살자의 동기는 그렇게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잠깐 읽어보면은 초기부터 범행 이유가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신조에 대한 반감은 아니었다라고 이 암살자 이제 뭐 체포됐죠. 41살짜리인데 그렇게 그 선을 긋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뭐 더 이상의 그 상황이 진전된 거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예, 종교단체에 관련돼 있고, 예, 좀 약간 뭐 애매하기는 합니다. 종교단체에 관련돼 있는데 아베가 사실은 이 암살자의 어머니가 그 종교단체에 너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베도 거기 관련돼 있다. 그래서 쐈다라는 조금 불확실한,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온 증거를 봤을 때 정치적인 의미가 뚜렷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베 신조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하긴 뭐 일본의 수상, 일본의 총리 중에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총리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과의 그 감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베 신조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그 감정적인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기분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전략적인 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우리 그 많은 그 사람들, 청중들 앞에서 중국과 일본 중에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중국이라고 다들 대답하더군요. 예,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은 우리한테 전부 위험한 나라지만은 두 나라를 전부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은 그것은 전략적 파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 나라를 그래도 가까이 우리 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중국을 우리의 더 위험한 그 잠재적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본은 우리의 그 이 협력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는, 뭐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전략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제 이 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베 신조를 미워한 이유는 일본의 우경화를 초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우경화를 초래하지 않은 지도자는 그동안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45년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두세 번째 군사력을 가졌는데, 그 모든 일본의 수상들은, 일본의 총리들은 전부 일본의 그 군사화에 기여를 다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베는 그런데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베는 그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꾸지는 못했는데, 바로 아베의 죽음은 일본 정치가 평화헌법을 이제 그러니까 평화헌법이라는 건 전쟁을 못하게 되는 헌법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아베가 지지하던 정당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거의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일본을 진정으로 법적으로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놓는데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 아베를 죽인 사람이 전직 자위대 장교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래서 아베가 너무나 궁극적이기 때문에 쐈다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사회는 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 무드에 젖어 있는 사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에 그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전공이 전쟁론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쓰면 학교에서 싫어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 그랬더니 평화학이라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전쟁론이나 평화학이나 공부하는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화학으로 바꿔 쓰고서 참 웃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국가가 전쟁이 나면은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불과 13%로서 세계에서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그 평화 무드에 젖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갖고 더군다나 장교로 갔다 온 사람이 누구를 쐈다? 그러면은 그 누구가 너무나 군국적이기 때문에 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 평화적인 나라에서 장교 출신인데 그래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암살자의 배경이 군인 출신이다, 장교 출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면은 아베가 너무 말랑말랑하고 아베가 제대로 궁극주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쐈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맞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 분석은 우리가 이제 더 수사가 진전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그 신문 보니까 바로 암살난 사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전 세계가 아베의 암살을 비난하고 나왔다. 그리고 추모했다. 특히 미국의 아베에 대한 추모는 현직 대통령 혹은 수상의 죽음 이상으로 미국은 추모를 해줬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나옵니다. Murder of Japan's ex-leader, 일본의 전 그 총리를 살해한 것은 암살당했다 이거죠. Stones largely gun-free nation.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없는 나라를 완전히 놀라움에 빠지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정치적인 의미보다도 총도 없는 나라에서 총으로 암살 사건이 났다는 그 사실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베의 죽음은 아베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승리를 초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은 헌법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아베가 원하던 평화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이 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를 평화헌법의 그 기본 이 항목으로 보는데 일본국 헌법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쟁이라는 그 국제적인 행위를 아예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은 전쟁을 잘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200여 개 남은 모든 국가들은 전쟁에서 다 이기고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죄목 때문에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거 해, 니네 헌법에 이거 집어넣어 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고서 두 번째 2조죠.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일본은 무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들은 전쟁하는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국가의 교전권,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1조, 2조가 완전히 일본 평화헌법의 그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준 겁니다. 이거를 몇십 년 지켰는데 이거를 이제 아베가 고치겠다고 나온 것이죠. 예. 미국은 왜 이런 헌법을 만들어줬을까? 일본, 너는 나한테 내면 전쟁 도발 침략자야. 앞으로 너는 영원히 전쟁을 못하고 나한테 덤빌 수 없는 우리는 너희를 농업국가로 만들어 놓겠어.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로 바꿔놓겠어. 이게 미국의 의도입니다. 일본을 영원히 무장 해제시키려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 났습니다.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스탈린이 모택동이 다 도와줘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는데 이거 경찰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기초 군사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위대가 생기죠. 근데 그 자위대는 야금야금 커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은 그럽니다. 북한 때문에 자위대가 이렇게 컸고 또 때때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정말 반일 좌파 정권 때문에 일본 군대는 점점 커질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졌느냐? 지금 세계 2위 내지 3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특히 해상자위대, 일본은 섬나라죠. 해상자위대는 중국 해군 못지않게 강하다라고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현재 총리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5년까지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GDP, 지금 현재 1%입니다.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보다 2배 정도 군사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몇 달 됐어요. 일본은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참전하겠다. 그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일본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왜? 너네 헌법은 전쟁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까지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시다 총리가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적극 환영한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렇게 촉각을 세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다가 일본에 가서 한 말입니다. 일본에 가서 한 말이 나는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과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입니다. 선한 힘. Force for good.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력이 무서운 군사력이 아니라 선한 군사력이래요. 그래서 더 커지면 더 좋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위대, 일본 평화헌법 점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점 하나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시다 수상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일본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일미 동맹을 확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주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아주 막강하게 돼가지고 아시아의 안정을 자기가 도모하겠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몇 개월 전에 한 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 얘기니까. 대만의 침공을 받을 시 일본과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만이 공격받으면 일본과 미국이 가서 싸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만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조약이 발동되는 계기랍니다. 일본이 공격당한 게 아닌데 대만이 공격당한 것도 미일 동맹이 발동이 돼가지고 일본도 미국과 함께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중공이 대만 침공은 일본의 안보에 직격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베가 헌법을 바꾸려고 그런 아주 못된 군국주의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일본의 이 헌법 구조는 지금 점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은 그 내용은 다 바뀌었다.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남의 나라 가서 전쟁까지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을 미국이 환영하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다. 아베 총리는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한 미국이 일본이 괜찮은 나라야. 일본 군사력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데 확신을 심어준 일본의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베를 대단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죽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아베는 미국 대통령들과 아주 친하게 지낸 인물이다. 여러분 사진 보겠는데 하와이에서 아베하고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 서가지고 하와이가 뭡니까? 일본이 진주만 폭격한 데가 하와이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이 하와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사진 찍은 그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제일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트럼프가 아베를 유니파이어, 통일을 시키는 사람, and a great man, and a great leader,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사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제 카메라, 제 전화기로 찍은 사진인데, 마침 7월 8일 제가 미국에 계시는 그 목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내외하고 이제 이 케네디 우주공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깃발이 반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아베가 죽었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설마 전직 총리가 죽은데 미국이 이렇게 깃발을 내렸을까라고 약간 의문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은 말이죠, 자기 마을에 있는 병사가, 자기 마을 어떤 고을 출신 병사가 전사를 했다 그러면 그 마을이 깃발을 이렇게 반을 걸어요. 이게 족입니다. 근데 이거는 케네디 우주센터니까 여기서 뭐 병사들이 고향인 사람도 없을 거고 발사대가 있는 동네인데 이상하다고 왔는데, 오후에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동안 미국은 깃발을 반을 개양해가지고 아베의 죽음을 위로하는 그런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보통 관공서 건물뿐만 아니라 뭐 호텔에도 반쪽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군함들이 깃발을 반만 달았다. 야, 이거는 뭐 보통 예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직 수상이 이 정도 예우를 받았다는 거가. 그리고 인도에서도 인도 수상 모디가 7월 9일, 그러니까 아베가 암살당한 다음 날이죠. 아베 추모의 날로 결정을 해가지고 국가가 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인도 국기가 조기로 개양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애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샥 충격을 받았고 슬퍼했다라는 기사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베에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포린 폴리시라는, 이거는 뭐 약간 중도 좌파적인 잡지입니다. 거기에 아베의 리거시, 아베의 유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제목인데, 아베's legacy will outlive him. 그러니까 아베는 죽었지만은 아베의 유산은 이제 도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거기 부제가 나왔는데, 아베는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이 진정한 안보 동맹이라고 인식하게 만든 사람이다. 뭐 외교를 잘했다는 그런 뜻이죠. 외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베를 군국주의자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가주의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좀 국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합쳐서 동맹을 만들자. 민주주의끼리의 동맹,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일본이 힘이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이 미국이 혼자 막아줄 수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본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애매한 거예요. 제가 학술회의에서 미국 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일본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강화시킬 것이냐? 어디까지 커져야지 일본은 괜찮냐 했더니, 그게 사실은 딜레마다. 중국을 막을 만큼 힘이 세졌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미국을 건드릴 만큼 힘센 것도 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바로 일본의 힘은 미국이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쭉. 그런데 무서운 일본의 힘을, 그렇죠, 미국이 본토를 때린 나라는 이 세계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힘은 선한 힘이고 괜찮은 힘이고 일본은 진짜 미국의 동맹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베가 인식시켜 주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베가 2010년대 중후반에 일본 총리인데 2013년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특집입니다. 이게 날라오는 것이 비행기야 새야. 일본이 날고 있잖아. 아베가 마치 슈퍼맨처럼 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본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자위대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정규적인 군대로 전환시킨,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스탠딩 아미로
이제 바꿀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 스탠딩 하면은 이제 정규군이죠. 자위대를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규적인 군대로 전환시킨 애국적 일본은 패트리어틱 재팬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아베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도록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도 잠깐 읽을게요. A patriotic Japan, 애국적 일본입니다. That had converted its self-defense forces. 자기의 자위대를 콘버트해서 바꿨다 겁니다. Into standing army, 정규군으로. Just like any other countries.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그런 거로 바꿨다 겁니다. Would add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같은 무렵 2014년 4월 24일 타임지도 중도 좌파죠. 거기에 아베 특집이 나왔는데 아베 사진 옆에 더 패트리어트, 애국자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는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미국의 외교 정책 교과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10가지 항목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7번째 항목이 일본을 강화시켜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중국이 골치 아픈 나라인데 일본의 군사력은 이제 미국한테 안심해도 되는 군사력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한테 인식시킨 것이 아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베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본을 진정한 안보동맹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논문에 워싱턴 모은스, 워싱턴은 지금 슬퍼하고 있다. The man who made Japan a real security ally in the Indo-Pacific.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진짜 동맹, 안보 동맹국으로 일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워싱턴, 미국은 애도하고 있다. 지금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 그 인도라는 말이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아베가 누착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지금 이제 인도가 금년이나 내년에 중국보다 인구를 앞선다면요. 이런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끼워 놓은 그 사람이 아베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개념을 처음에 미국한테 소개하고 하게 한 사람이 아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나는 이번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참 그 냉정한 마음으로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베 총리의 빈소를 찾아서 거기 가서 이제 방명록에 이제 글을 썼는데 뭐 우리가 그냥 사진 한번 읽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답을 말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감정에 의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국가 군통수권자죠. 올바른 정책을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계속 적으로 하고 그리고 중국도 적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전략적으로 파탄납니다. 적은 그것이 국제정책 기본 원칙이죠. 세력균형에 더 이웃에 있는 더 힘센 나라를 가상적으로 놓고 덜 힘센 나라들이 합쳐서 그 더 힘센 나라에 대항하는 것, 이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인데 그 원칙에 해당되는 말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연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라야마 총리와 일본의 사회당,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사과한다고 일본 공산당을 좋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무라야마가 일본 사회당 당수죠. 근데 사실은
무라야마가 사과하는 것도 진정한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라야마 망언이라고 그럽니다. 무라야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깊은 마음으로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일본의 공산당이 북한 편이지 대한민국 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